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2차 강제 구인도 실패했습니다. 특검은 구치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구치소가 책임을 지고 윤 전 대통령을 데려와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망신 주기라며 버티는 상황. 전직 대통령 특혜일까요? 첫 소식 송정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 시도가 오늘도 무산됐습니다. 특검이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특검으로 데려오라고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오전부터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특검 소환을 거부한 겁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가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 관계자를 불러 어제 강제 소환이 불발된 경위도 조사했습니다. 여당도 구치소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서울구치소장이 특검의 인치 지휘를 거부하고 있다며 본인의 역할을 자각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강제 인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과거 전직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구치소에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구속기간 연장이나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자, 한은기자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 차장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무산이 됐습니다. 이 강제로 구치소에서 특검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건 강제는 안 되나 보죠? 네, 특검은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끌고 올 법적 근거는 일단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강제 구인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물리력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 이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문제인 건데요. 특검은 과거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을 정당하다, 이렇게 본 판결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에게 이런 방법까지 쓰라는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물리력을 행사해 조사실로 데려올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특검 주장입니다. 그러면 구치소가 물리력을 해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지? 그러면 전 대통령이라서 특혜를 받는 거예요, 구치소에서? 네,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냐 아니면 예우냐,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수용자와 똑같은 피의자라고 본다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일반 수용자도 교정당국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 구인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면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고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겁니다. 교도관도 구치소도 좀 난감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걸 살펴봐야죠.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한 사례가 없는 겁니까? 네, 아직 구속 중인 전직 대통령을 강제 구인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과 방문 조사 모두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로 방문 조사만 5차례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히 검찰 조사만 받고 특검 조사는 거부했는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특검은 구인장까지 발부받고도 강제 출석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검은 이제 구치소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특검이 직접 구치소로 가서 데려 나오는 방법은 없어요? 네, 특검은 일단 직접 가서 데려오는 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할 때는 검사는 지휘만 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는 특검이 하지만 특검까지 데려오는 거는 전적으로 서울구치소의 몫이라는 겁니다. 어쨌건 조사하는 게 본질이라면 특검이 구치소 가서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일단 특검은 조사가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방문 조사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전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때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가 출장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특검의 출범 배경에는 이런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방문 조사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도 출장 조사에 대해서 과연 특검까지 출범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기싸움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안 나간다. 구치소는 끌어내기는 어렵다. 특검이 그렇다고 방문하기도 어렵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결국 남은 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구치소가 여당과 특검의 비판을 수용해서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특검이 대면 조사나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조기에 재판에 넘기는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인 기자, 자연계 차장을 살펴봤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건진법사 전 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간 걸로 의심하고 있는 명품백과 목걸이도 찾아본 걸로 전해집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 소속 수사관이 대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건진법사 전모 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려고 내부로 진입하는 겁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은 전 씨의 법당 등 10여 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건진법사 등 10여 명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 등 10여 곳입니다. 죄명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입니다. 특검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는데 전 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받은 샤넬백과 목걸이 등도 압수 대상 목록에 포함된 걸로 전해집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 당시 명품백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는데 앞서 검찰의 김 여사 서초동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 씨의 변호인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변호인과 전 씨가 공모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늘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노선 변경 경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건진법사의 지방선거 공천 개입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청탁을 받고 답을 하는 이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특검은 실제로 당선된 도의원에 대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전 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가 한 광역시 현직 구청장 A씨의 공천을 청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받고 직접 답장한 기록을 확보한 겁니다. 전 씨가 A씨 공천을 부탁한 B씨에게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말했다며 A씨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 대처하기 좋다고 조언하는 문자를 보낸 걸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건진법사가 구청장 공천 부탁이 와서 처리 중인데 잘 되고 있다고 말한 적 있다는 전 씨 지인의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내 심사에서 컷오프돼 구청장 공천을 받진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도의원 예비후보 박모 씨의 프로필과 함께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달란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박 씨는 이후 공천을 받아 도의원으로 당선됐는데 특검팀은 오늘 박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씨는 공천을 도와주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대기업 전현직 총수 이 4명에 대해 모레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집사로 불리는 김 여사 측근 회사에 투자를 한 게 배임인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자, 베트남에 나가 있는 김 여사 측근에 대해선 체포영장도 청구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 측근인 김모 씨 벤처회사에 투자한 대기업 전현직 총수 4명을 소환하기로 한 시점은 모레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이 소환 대상입니다. 특검은 이들 중 일부에게는 김 씨 회사에 투자해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씨와 김 여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자본 잠식 상태의 회사에 투자를 결정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다만 조 부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 등으로 모레 특검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져 특검이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설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하거나 특검에 출석할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된다며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적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군시설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적시돼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적이라면 적을 이롭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건데 이 무슨 내용인지는 이기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에서 평양으로 침투시킨 무인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침입했다가 추락된 정무인기의 비행자료 번호를 분석했습니다. 정치선동 오물 살포 계획과 살포한 이력이 정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서해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황해남도 장현군과 초도 주변 해상을 거쳐 평양으로 침입했다며 경로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어제 군사시설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은밀하게 운용돼야 할 무인기의 비행 경로를 적국인 북한에 노출시켜 우리 군에는 해를 입히고 북한은 이롭게 했다고 본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조건으로 삼으려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기존 특검 소환 조사에서 무인기 침투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 사령관 측도 합참의 지시에 따른 합법적인 작전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이 났지만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임금 체불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고 이 강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금 체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2년 강 후보자 사무실에 대해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겁니다. 취재 결과 두 차례 모두 강 후보자의 남편 관련 진정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수행기사를 채용한 것으로 안다며 진정인이 당시 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사업장 명으로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진정은 행정처분 없이 종결됐습니다. 한 건은 진정인이 자진 취하했고 다른 한 건은 노동당국이 개인적 채용으로 판단해 당사자 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계약한 금액을 모두 지불했는데 진정인이 돈을 추가로 달라고 했다며 남편보다 더 알려진 강 후보자 측으로 진정을 제기한 것 같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 후보자의 발언 이후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지시한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관련 소명 여부와 설득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어젯밤 자정까지 이어진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 야당은 갑질 의혹을 제기한 보좌관을 색출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요. 강 후보자의 애매한 답변 태도도 논란이 됐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어젯밤 자정을 앞둔 시각, 야당 의원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보한 전직 보좌관을 색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바위에 계란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장관이 되시건 낙마를 하시건 제보한 보좌진들 색출하지 말아주십시오. 강 후보자의 애매한 답변이 이어지면서 질의는 이어졌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다 하셨죠. 명심하겠다 의미입니까 뭡니까? 짧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뭐? 네, 글자 그대로 주신 말씀 명심하겠다는 뜻입니다. 답변이 애매모호하자 여성가족위원장까지 나섰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제보한 보좌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거 명확하게 답변을 좀 받아주십시오, 위원장님. 확실하게 안 하겠다고 하셨죠? 위원장님 그리고 한지아 위원님 그리고 하셨잖아요. 김 말씀. 예. 네. 범여권 의원도 나섰습니다. 후보자님. 네,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 보좌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 안 할 것인지 그 답변만 확실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시죠.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차수 변경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밤 12시에 맞춰 청문회는 종료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와 청문회 상황 좀 살펴봅니다.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가 끝이 났는데 아직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갑질 의혹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거짓 해명으로 논란이 옮겨붙었습니다. 자꾸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갑질 의혹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해당 언론사에 의혹을 제기한 보좌가 내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제 청문회에선 예고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죠.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 의혹도요, 처음에는 해명이 가사 도우미가 있어서 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했는데 어제는 차에 가져왔다 두고 내렸다 이렇게 일부 인정했습니다. 변기 수리 지시 의혹도요, 수리 부탁 안 했다 이렇게 완전 부인했다가 어젠 지역 보좌진의 조언을 구했다 해명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청문회에선 비슷한 일은 있었습니다. 사과한다는 쪽으로 해명 톤이 바뀌었습니다. 야당이 이 거짓 해명 쪽을 집중 비판하는 이유가 있죠. 일단 정치권에서는요, 실정법보다 국민정서법이 더 무섭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갑질도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문제인데 거짓말은 민심이 가장 돌아설 수 있는 이슈니까요. 야당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다가 계속 부인하기 힘드니까 은근슬쩍 사과로 넘어가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보니까 민주당 보좌진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오전에 저희가 민주당 보좌진들을 취재해 봤을 때는요, 사퇴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인데 찬반이 팽팽하다 이러더라고요. 강 후보자 논란에 실망은 했는데 또 새 정부 인선 발목 잡는다는 비판 받을까 봐 속 끓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오늘 오후에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보좌진 인권에 관심이 부족했다, 처우개 선방안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 후보자 거취 언급은 없었지만 문제 제기는 한 겁니다. 이제 이게 궁금합니다. 여권은 그동안 문제 제기가 있을 때 강 후보자 청문회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청문회 끝났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자,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오늘도요, 본인의 소명과 적절성 여부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청문회가 끝났지만 당사자에 대해서 재차 사과하고 그런 마음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아직은 낙마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오늘 내 여론이 강 후보자의 운명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단 좀 더 나아졌을까요? 5명 후보자가 주인공인데요. 오늘은 검증 포인트가 좀 달랐습니다. 전문성이 화두였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보훈 활동 이력이 없다. 결국 대선 때 도와준 보훈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자, 권 후보자는 보수정당 출신이죠. 야당 공세 더 매서웠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우리 당 쪽에서 열심히 꿀 빨다가 이재명 후보 지지한 덕분에 보훈 장관 꽤 찾구나. 보훈 장관이 아니라 보은 장관이다. 국민의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보훈 이력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역대 정부 보훈 수장 33명 중 군이나 보훈 경력이 없거나 국가유공자 가족이 아닌 인사는 권 후보자가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분들이 그중 상당수가 보훈 가족이고 보훈 대상자였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어려움, 애환은 늘 듣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게 지역에서 만난 택시 기사분이 독립유권자 유족이 있었다.
이거랑 지금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있냐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출신인 권 후보자가 지난 대선 민주당으로 전향한 보훈성 인사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대선 당시 이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참배를 한 뒤에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이번은 이재명이다. 평소에 무속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신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거는 그러시죠? 없습니다. 예. 저렇게 한 자리 하고 싶을까?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들인 보훈부 장관 후보자 아니냐. 여당은 적극 엄호했습니다. 오늘 질문에 답변하시는 모습 보면서 대한민국의 보훈부 장관의 자격이 넉넉하다. 국민의힘은 사퇴를 촉구했지만 권 후보자는 진중한 충고로 받아들이겠다며 우회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이버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보훈 인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에 네이버 출신들이 몇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을 제공한 데 대한 보훈 성격 아니냐는 겁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네이버 재직 시절 진행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서비스 총괄 이사 겸 부사장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셨죠. 예. 2년 동안 부사장 하던 기간이 정진상, 이재명 이런 분들하고 근무 기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부사장 시절에 네이버가 성남FC에 대한 40억 결정, 보훈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 누가 결정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 후보자 관여했습니까?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네이버가 성남FC에 약 40억 원 후원한 게 이번 장관 발탁의 이유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굉장히 묘하지만 이것은 보훈 인사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임명권자의 결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 등 네이버 출신 발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야당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FC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네이버 출신 세 분을 발탁한 거 맞죠? 저는 AI 관련된 부분에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 한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시종일관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당은 억지로 엮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성남FC 문제는 우리 한성숙 후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의 조사라든가 검찰의 기소가 있었을 겁니다. 한 후보자는 가족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선 주식을 팔아 증여세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관 예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서청에서 퇴직한 후에 세무법인 대표를 지냈는데 그 법인이 1년 9개월 만에 100억 원 매출을 올렸다. 전관 예우 아니고선 가능하냐는 거죠. 안건우 기자입니다. 야당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2022년 국세청 퇴직 이후 대표로 있었던 세무법인의 전관 예우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1년 9개월간 약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요. 법인 자본금은 동기간 27배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있던 매출의 합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설립은 누가 한 겁니까? 참여를 했었던 것이고요.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습니다. 임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 당시 2만 주 중 단 한 주만 가진 월급쟁이 대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명의 신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선택의 실질 주주는 아니신 거죠,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혹시 명확히 확약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임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평균적인 개인 세무사가 벌어들이는 매출보다도 더 못하다.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에 정치 중립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청장에 임명되면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전문성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첫 방위병 출신이라고 야당이 지적하자 안 후보자 강감찬 장군도 문관 출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 안규백 의원.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안 후보자의 전문성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입니다.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대신 드립니다. 안 후보자는 역사적 인물을 거론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과 권율 권문 장군, 조선시대 초기에 김종서, 율곡 이 선생, 이분들은 무관이 아니고 문관입니다. 국방에서 5선 동안 내내 활동했다. 안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단기 병사가 14개월인데 8개월 넘으면서 22개월 했다면은 야 그게 병적 기록부에 영창 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돌면은 14개월만 해도 되는데 왜 8개월 더 했는지를 묻자 안 후보자는 군 조사를 받고 소집 해제 후 수개월이 지나 추가 복무를 했는데 이 수개월도 군 복무 기간에 잘못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 볼 수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A+급 장관 후보라며 안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자격이 없다며 항의했고 고성이 오가는 등 청문회는 수차례 정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의혹들이 다 풀렸는지 팩트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안규백 후보자를 보면요. 6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논란이 있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소명이 됐습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강감찬 권율 장군도 문관 출신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잖아요. 안 의원 같은 경우는 14년간 국회 국방위에 몸을 담았고 국방위원장도 지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아유 뭐 군 관련 지식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군이 좀 특수하죠. 상면하복에 아주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국방장관 육사 출신 이너서클이 주로 해왔습니다.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에 영이 서겠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또 군 아무리 잘 알아도 군 조직 내부 사정은 몰라서 통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도 지금 장성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이쪽 맞아요. 보면 어때요? 전문가들이 바로 이 미국 사례를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소령을 지내 또 폭스뉴스 전 앵커 출신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 이란 공습이 있었죠. 그런데 비전문가인 이 헤그세스는 작전에서 패싱당했다 이런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국방장관 대신에 댄 케인 합참의장의 조언에 지금 의존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쭉 나왔었죠. 한 군사 전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간 출신 국방장관을 보좌할 합참의장의 역할이 우리도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된다면 잘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런데 안 후보자는 그래도 국방위원장을 지냈는데 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그것도 없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앉힌다 이거는 전문성을 많이 본다기보다는 업무 추진력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건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삼선 의원 지낸 권 후보자 관련 경력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따져볼게요. 자, 국방이나 정무에 관련된 그런 군이나 보훈 관련 상임위에 몸담은 적이 권 후보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농해수위 위원장 지냈고요. 그다음에 역대 처장이나 장관 33명 쭉 살펴보니까 뭐 군이나 보훈 유관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국가유공자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권 후보자가 오늘 아니다. 나도 관련이 있다. 해명을 쭉 하던데요. 어떤 거예요? 해명 어떻게 했냐면요. 독립유공자 관련법을 발의했습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도 추진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 때 6.25 참전용사 초청 행사도 기획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맥락은 보훈에 관심을 쭉 가져왔다는 취지인데 법안 공동 발의 참여로 전문성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후보자는 전문성은 있어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그런데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건 어때요? 소명이 된 겁니까? 따져보면요. 전관예우의 핵심이라는 거는 한때 조직에 몸담았던 선배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걸 보통 우리가 전관예우라고 합니다. 임 후보자는요. 2022년 7월에 국세청 차장을 퇴직합니다. 신생 세무법인의 2달 뒤에 대표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 법인이 1년 9개월 만에 100억대 매출 기록했다는 거죠. 임 후보자는 해명을 이렇게 했어요.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달성한 매출이다. 전관예우 의혹 부인하면서 월 급여 1,200만 원 받았고 사건 수임 안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또 세무업계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좀 돌려봤어요. 그런데 1년 9개월 2년 만에 100억 원대 매출 사실 신생법인이 쉽지 않다. 임 후보자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만 전관예우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 일감 받았는지 그 서류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100% 규명은 어렵습니다. 단정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이남희 선임 기자 살펴봤습니다. 전국의 여러 지점을 둔 유명 노래주점 프랜차이즈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 직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채널A가 문제의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년 남성이 여성 직원의 목을 감싸더니 남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업 중인 여직원의 신체를 향해 손을 뻗어 접촉하는 모습과 양손으로 직원의 얼굴을 감싸는 모습도 보입니다. 영상 속 남성은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업체 회장인 김모 씨. 이 업체에서 최근 퇴사한 여직원들이 김 씨에게 지점 여러 곳에서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엉덩이를 만지기 시작했고 속살을 만진다거나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얼굴을 맞대려고 하거나. 다른 직원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노래방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가 꺼지거나 없어요. 근데 없는 데서 이렇게 그냥 옆구리를 계속 만지고 지나가다가 어깨 동무하고 손으로 엉덩이 이렇게 툭툭 치면서 만지는 거예요. 이들은 최소 10명 넘는 피해자가 있다며 재직 당시 불이익을 걱정해 문제 제기를 못하다가 퇴사 이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는 전 직원들의 고소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고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방송 전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대체 어떻게 올라간 걸까요? 서울의 대표 관광 명소 남산타워 꼭대기에 무단으로 오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장면을 자랑하듯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발 디딜 틈도 없는 아찔한 첨탑 위를 오르는 남성. 카메라를 든 손을 뻗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남성은 자랑하듯 태극기를 꺼내 보입니다. 남성이 올라간 곳은 서울의 명소 남산타워. 남산의 높이 해발 243m를 더하면 480m에 달하는 높이입니다. 남성이 지난 4월 이곳을 무단으로 올라가 촬영한 영상으로 SNS에 직접 게시했습니다. 남성은 전망대에서 외부로 향하는 출입 제한 구역을 통해 저곳 높은 꼭대기까지 위험한 등반을 이어갔습니다. 출입 제한 구역에 침입 흔적을 발견한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인 남성은 경찰에 높은 곳이 좋아서 올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미국 뉴욕의 다리를 비롯해 해외 고층 건물 꼭대기를 오르는 모습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산타워 측은 촬영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남성을 경찰에 추가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한밤중 몰래 마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을 닫을 때까지 상가 계단에 숨어 있었던 건데요.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모두 꺼진 마트에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텅 빈 매장을 활보하더니 담배와 과자 등을 마구 훔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순찰차가 도착하자 놀란 여성이 도주를 시도합니다. 경찰관들이 건물 내부를 수색하고 얼마 안 돼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이 30대 여성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에 절도 장면이 찍히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동종 전과가 있는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해당 마트는 상가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성은 마트가 문을 닫을 때까지 건물 3층 계단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어디 있었는지 물어보니 3층 계단 쪽에 그쪽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을 했어요. 이후 아무도 없는 상가 내부를 자기 집인 양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비업체가 설치한 CCTV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내부 시공이 따로 못해요. 그래서 바깥 문만 이제 문을 잠가놓는 상황인데 계단에서 참가하시다가 이제 마트로 진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여성은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차량의 일부 장치가 리콜 대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멈춰선 승용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도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고 차량 엔진 주위로 흰 연기가 자욱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에서 주행 중인 수입 승용차에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9시 28분쯤.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더니 금세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불씨가 엔진룸 밑에서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반짝해가지고. 그러더니 확 번져가지고 차 전체 막 본넷 뒤로 불이 올라오고. 40대 운전자는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진압을 위해 3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운전자는 엔진 경고등이 켜진 뒤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불탄 승용차는 경유차로 일부 장치가 리콜 대상이었던 걸로 확인됐지만 소방은 차량이 전소돼 화재와의 연관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에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여성의 뒤를 따라 걷습니다. 50m쯤 뒤따라가던 남성이 갑자기 여성의 다리를 세게 걷어찹니다. 여성이 넘어진 걸 확인하고는 방향을 바꿔 황급히 도망갑니다. 지난 10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역삼동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뒤 도주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곳은 이곳 사거리 근처로 당시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버스를 이용해 달아났지만 경찰이 집 근처까지 추적망을 좁혀오자 범행 나흘 만인 어제 자수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빨리 가야 하는데 여성이 전화하면서 천천히 걸어가 화가 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에게서 음주나 약물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상해 혐의로 남성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오늘부터 채널A는 우리 사회 곳곳에 민낯과 허점을 파고드는 심층 취재, 추적을 시작합니다. 얼마 전 산후조리원에서 결핵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 보도해드렸습니다. 한 엄마는 이 뉴스를 보고 나서야 내 아기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그리고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누락된 신생아들, 뒤늦게 밝혀진 감염, 책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배준석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새벽 6시에 맞춰 4개월 된 딸에게 약을 먹입니다. 아이가 앞으로 1년 가까이 이 약을 먹게 된 건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결핵 보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사실보다 엄마를 더 화나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뉴스를 제가 6월 21일에 봤어요. 우리 애기도 물적 접촉자인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조리원 과장한테 전화했어요. 누락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핵에 걸린 조리원 간호사와 신생아들의 밀접 접촉이 확인된 건 지난 4월. 신생아 56명을 특정했고 이 가운데 10명이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밀접 접촉자 6명이 있다는 사실이 2달 뒤 부모의 문의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6명 중 2명은 결핵에 확진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뉴스를 보고 그걸 지휘를 해서 우리가 보고서 쓰기로 하잖아. 우리가 거기서 뉴스를 한 것 같아. 연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행정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조리원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예전에 제시했던 금액에다가 더 많이 반 정도 더 보태가지고 300에다가 거의 150만 원 더 나가신다고 보면 돼요. 보건소는 조리원에서 제출하는 자료만 믿었다고 합니다. 그거에 관한 게 매뉴얼화가 안 돼 있는 거 맞는 거네요. 저희 믿고 이제 방역 검사를 시킨 거죠. 여기 지침에 시선에서 명령을 주지 너네 보건소가 스트레스 체크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질병관리청은 채널A 질의에 결핵관리 지침을 보완해 감염기관 제출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서랑 협의해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명단을 좀 빨리 누락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누락된 신생아 부모들이 원하는 건 조리원의 공개적인 사과입니다. 자기 자식이 아픈데 그걸 뭐 돈으로 흥정하고 그러고 싶겠어요. 다른 부모님들이 저처럼 이런 일로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심층 취재 추적 배준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현지 시각 어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며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방공 무기뿐 아니라 공격 무기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We're going to supply weapons to NATO at a large amount. They're going to deliver the weapons and they're going to pay for 100% of the weapons. 미국산 최상급 무기를 나토가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우회 지원 방식입니다. But it will mean that Ukraine can get its hands on really massive numbers of military equipment, both for air defense, but also missiles, ammunition, etc., etc.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아닌 공격용 무기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에이테크스 등 공격 무기 사용을 승인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며 휴전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되자 결국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라는 강경 조치까지 단행한 겁니다. 여기에 고율 관세 부과까지 예고했습니다. Doing very severe tariffs if we don't have a deal in 50 days. Tariffs at about 100%. You'd call them secondary tariffs. You know what that means. 트럼프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까지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프랑스가 혁명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군사 행진을 하며 국방력 과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병사가 말에서 떨어지는 등 굴욕적인 실수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개선문에 도착해 티에리 부르크하르트 프랑스 국방참모총장과 악수합니다. 두 사람은 이어 장갑차에 올라타 샹젤리제 거리를 가로지릅니다. 다양한 퍼레이드가 이어질 무렵 갑자기 줄지어 행진하던 프랑스 경비대 기병들 사이로 행렬에서 이탈한 말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And you can see a horse has lost its rider. Hopefully that the rider is okay. 또 다른 행렬에선 말이 미끄러지면서 기병이 바닥에 곤두박질치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기병은 크게 다치지 않은 듯 일어나 말고삐를 잡고 행렬에 다시 합류합니다.
검을 들고 행진하는 한 프랑스 육군 사관생도는 어디선가 상처를 입은 듯 한쪽 귀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행사 초반 환하게 웃던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굳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대혁명 기념 열병식 모습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병력 7,000명이 동원됐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을 초청해 국방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연달아 실수가 나오며 체면을 구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일본이 오늘 방위백서를 발간했는데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초등학생용 방위백서까지 일선 초등학교에 처음 배포했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최근 내놓은 학생용 방위백서입니다. 매년 나오는 방위백서와 별도로 자위대의 역할이나 국제정세를 알기 쉽게 설명해 올해 처음 책자로 만들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일본 주변 정세를 설명하는 부분에 지도를 삽입했는데 우리 독도와 동해를 다케시마와 일본 해로 써놓고 일본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그동안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서술해왔는데 이런 내용마저 빼버리고 자국 영토임을 기정사실화하듯 한 겁니다. 독도뿐 아니라 센카쿠 열도와 북방 영토 등 중국,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지역도 일본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초등학생에게 방위백서를 배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학교 교무실에 보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韓国にルーツがある子とかいろんな子が今学校にいるわけですよね。子供たちが勝手にパッて見て変な偏見を持ったりとかですね。そういうことにつながらないように。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성이 오늘 내놓은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21년째 되풀이됐습니다.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을 조치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항의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이번 주 소비 쿠폰 신청 안내 문자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아는 기자 김승희 기자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거 언제부터 신청하는 건가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9월 12일까지 8주 동안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자가 몰릴 걸 대비해 첫 주만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 요일이 달라지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1996년생인 저는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91년생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월요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끝자리가 1이니까 역시 월요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오는 19일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신청하면 이거 바로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 4가지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선불카드, 종이형이나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이 신용 체크카드 이렇게 4가지 형식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다 다른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이 선불카드나 종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이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앱에서 신청해야 하고요. 이 신용 체크카드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 앱 신청이 어렵다면 은행 영업점을 직접 찾아도 됩니다. 이 주민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방문하면 됩니다. 그럼 그날 바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그날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엔 다음 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써야 한다, 이런 사용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 안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방식이어서요. 1차, 2차 지원금 모두 11월 30일까지는 써야 합니다. 네, 주의할 점도 있다고요? 네,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소비 쿠폰 신청하라는 문자가 오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 정부를 비롯해 카드사,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신청 안내 문자엔 인터넷 주소 링크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자가 온다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등으로 전화해 스팸 차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지급받은 소비 쿠폰을 사고 파는 건 불법이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김승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람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은 보통 이 기술이 탑재된 차량에서만 가능한데요. 국내 스타트업이 일반 차량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독자적인 AI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4대가 간격을 유지한 채 줄줄이 이동합니다. 운전자 없이도 핸들이 진행 방향에 맞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도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멈춰섭니다. 일반 차도 사람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자율주행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신호등, 건물 등 도로 주변에 설치된 장치가 실시간으로 주변 상황을 감지해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시스템은 주행 경로를 계산한 뒤 차량 내부 통신 시스템에 명령을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산 AI 기술이 활용됐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일반 전기차인데요. 이렇게 중앙 통제실에서 차량 자체 시스템에 접속하면요.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가 차량과 보행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시스템에 전송해 차가 사람 없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국내 스타트업 업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 많은 차량을 배에 실어야 하는 항만, 주차장 발렛 파킹, 물류센터 등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주행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업체들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스타트업의 새 기술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선 쇄신의 방향을 두고 전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인적 쇄신이 차이의 중심에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연 신우파의 길 세미나. 장 의원은 인적 쇄신을 앞세운 혁신안에 반대 뜻을 비쳤습니다.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없다면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고민하고 그 발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로 나선 전한길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도 반대했습니다. 또다시 또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당헌 당규에다가 윤과의 단절에 관한 것을 명시해야 된다. 이걸 혁신안으로 제시했는데 90몇 % 이상이 등 돌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혁신이 되지 못합니다. 서울시 당협위원장과 만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혁신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저는 유치할 때마다 계속 컨절로 사죄도 드리고 계속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과를 더 어떻게 하자는지 그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전당대회 출마에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전당대회 날짜 아직 안 나왔죠? 네. 나와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대회 날짜도 없는데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하네. 반면 비윤계는 극우 세력과 함께하는 정치인에 대한 인적 쇄신안으로 총선 불출마도 언급했습니다. 적극 지지층들을 이용해서 포퓰리즘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기 총선에서 출마가 어렵지 않겠나.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윤호개인 세력이 주축이 된 단체 출정식에 참석한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을 전광훈 목사의 통째로 헌납하려고 하냐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이 주최하는 세미나와 토론회엔 지도부가 다 가는 게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갑에서 을이 된 건 누구예요? 네, 법사위에선 갑이었던 정청래 전 위원장, 오늘 국방위 소속 위원으로 인사청문회에 데뷔했죠. 군 출신 의원들이 꽉 잡고 있는 국방위, 정 의원 질의 시간에 때 아닌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정청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가게 해주세요. 얘기하겠다니까요. 자꾸 방해하지 말고. 강 의원님은 가만히 계세요. 잠깐 시간을 주고. 말면서 그래. 거짓말하고 있어. 정리에 대한 말이 안 되는 소리.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정 의원이 질의하려던 찰나에 이 군장성 출신들이 설전을 벌인 건데요. 결국 회의도 멈췄습니다. 정 의원이 위원장 시절엔 끼어들면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네, 법사위원장 때는 이 말 끊는 위원이 있으면 의사진행 방해라고 세게 경고했죠. 다시 시작된 회의, 하지만 또다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음성이 안 나오죠? 원래 소리는 안 나지 않습니까? 소리 원래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여기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저희 법사위에서는 다 소리 했는데. 그럼 거기 가서 얘기하십시오. 밖에 나가세요. 억울하면 나중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저처럼 하세요. 퇴장 명령하던 갑에서 발언 순서 기다리는 을로 자리 옮겼으니 자세도 바뀌는 것 같네요. 네, 주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벌써 10년 후 누굴까요? 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이 최서원 씨의 수감 기간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뒤 이 꼬박 1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정규재 대표가 사면을 건의했다고요. 최순실 여사가 지금 아직도 감옥에 있거든요. 10년입니다. 너무 궁벽한 처지고 그래서 사면 얘기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나 됐군요. 뭐 이런 반응이었죠. 깜짝 사면 건의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은 없었다고 합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얘기인데 답하기 좀 조심스러웠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예상 밖의 곳에서도 이 최서원 씨 석방 필요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순실한테 우리가 너무 가혹했어요. 재단 만들어서 박근혜 퇴임 이후에 그걸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수준이에요. 아니 이 모든 일이 다 일단락되고 나면 나 최순실 석방 추진해야지. 그 정도면 됐다. 지금 한 10몇 년 됐잖아. 광복절 사면하면 조국 전 대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정 대표와 대통령 자리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 이야기가 아예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국 혁신당 오늘도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알 수는 없지만 8.15 때 사면 복권을 포함시키지 않을까라고. 누구를 할지 또 뺄지 대통령의 사면 결단 이 광복절까지 한 달 동안 식지 않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없는 대장동 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출석해 본인 재판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변호인과 함께 대장동 재판을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에 첫 재판인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당연하시죠. 지난달 10일 법원이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결정한 뒤 처음 열린 재판입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오늘 대부분 공소 사실이 이 대통령의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정 전 실장은 그것을 보좌한 역할이라며 정 전 실장 재판도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재판만 분리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이 지난달 2차례 자정 전에 귀가하라는 보석 조건을 어긴 데 대한 제재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 사례 한 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다른 한 건은 제재 수위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오늘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은 생계가 곤란해 늦은 시간대에 만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립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는데요. 비는 내일 새벽 중북부에서 시작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전국에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양은 경기와 충남에 2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전북에 150mm 넘게 내립니다. 특히 중부와 호남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30에서 50mm씩 퍼부을 수 있어 저지대 침수 조심해야겠습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때때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오며 기온이 내려가 다소 선선한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 후반에는 습도와 함께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31도까지 오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